알면 당신도 법태랑!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 없이도 살고 싶은 반듯한 아나운서 김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는 못 사는 변호사 마경민입니다. 법의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용을 쓰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입니다. 네, 자 매번 용을 쓰시는 게 느껴져요. 법대랑에는 예. 두 마리의 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전설인데. 법을 알기 위해서 용을 쓰는 예. 저랑 예. 우리 김현우 아나운서 두 남자. 나는 왜 거기다 끼워놓죠? 지금 이무기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용으로 끼워주셨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경민 변호사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돼버려서 제가 참 민망하긴 한데요. 네네. 아직 신 변호사님이 조금 자체적으로 격리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해서? 네. 이런 나이에 못 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러다 못 뵙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전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해서 출연을 미루고 있다는 건데 마경민 변호사께서 어쨌든 오늘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딱히 뭐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좀 빠질게요. 아까 그 발언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마 본인이 없으니까 신 변호사가 이 프로를 꼭 볼 겁니다. 지금 모니터 엄청 할 것 같아요. 네, 엄청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법태랑이 뽑은 이번 주 법안을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주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법입니다. 그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 이 마경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 노하우 있을까요?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말수를 좀 줄였고요. 사무실에서 뭐 식사 같은 것도 그냥 제 방에서 혼자 하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가족들끼리도 좀 조심하려고 해요. 앞접시에 따로 덜어서 먹고 네네. 자기 숟가락 자기가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없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좀 지키시는 게 사실은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이 어마무시하게 통과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네네네. 그 21대 국회 시작인 2020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6,957건의 법안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이 무려 562건입니다. 562건 중에 또 157건, 약 28%가 현재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와우, 진짜 많네요. 네. 예, 그 많은 법 중에 법태랑이 뽑은 오늘의 첫 번째 법 뭐죠? 네, 바로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지금 감염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고 그렇죠. 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다시 심각 단계로 이르렀을 때 한시적으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하게 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는 원래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신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하는 법이거든요. 그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 불명 재출현 감염의 전국적인 확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다큐 촬영 때문에 핀란드를 간 적이 있는데 네. 핀란드는 원격 진료가 합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나라는 넓은데 사람은 적으니까 네. 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멀군요. 예, 네. 너무 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의사에게 이렇게 심장 박동기 같은 거를 본인이 거기서 대주면 대고. 예, 대주면은 그걸 멀리 있는 의사가 듣고 아. 거기에 대해서 진료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핀란드는 이미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합법이 아니고 네. 한시적으로만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자 대상은 어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코로나 환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아마 코로나 네. 병동에서 그 화상 진료하는 거 TV로 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 코로나 병동 환자를 의사가 화면을 보면서 이 전화로 상태를 체크하고 진료하는 건데, 그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진료가 필요한 모든 질병의 환자들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 화상으로 진료하고 의사가 뭐 팩스나 이메일 같은 걸로 그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우리나라도 네네.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렇죠. 외국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발전하면은 그렇게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병원비인데, 병원비는 그렇다면은 계좌 유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병원비나 약제비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협의를 해서 뭐 네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고요. 또 조제약 역시 환자랑 약사가 협의를 해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하다고 네.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지금도 집에서 나갈 일이 없는데 진짜 한 발짝도 집에서 나갈 일이 없겠네요. 이제 모든 걸 다 집에서 하는 세상이 도래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좀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제가 뭐 추가로 한 네네.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네. 전화 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비가 비쌀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편리하고 감염 위험 없고 다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상태를 말로만 듣고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질병에 따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뭐 중이염인데 네네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못 네. 설명해가지고 뭐 단순 감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담만으로 의약품 처방으로 택배로 이거를 보내주니까 사실은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생길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안들이 좀 더해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옛날에 어이가 생각나네요. 어이요? 네. 네. 그분들은 대단한 실력자네요. 진짜 직접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네. 실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감히 그 왕의 신체를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가느다란 실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 느낌을 가지고도 진료를 했잖아요. 네. 이건 어마어마한 촉이네. 별걸 다 하시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자, 아무쪼록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법. 첫 번째가 비대면 진료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법안은요, 법의 장인이시죠? 국회의원을 직접 모시고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작된 경제 한파는 이적 상권을 마비시켰습니다. 상가마다 임대의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이 썰렁하게 내걸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까지 발생해 아래에 있던 주택과 하우스 등을 덮쳐 일부 무너졌고, 집집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재 도구가 뒤엉켜서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국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민들의 농촌의 분위기입니다. 보험률도 좀 낮춰가지고 많은 농민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세금 내는 세제를 좀 덜어주는 방법을 하자. 농촌 농민이 농사 진 만큼 소득을 보장하는. 사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일단 사선이시니까 어마어마하신 거 아닙니까? 내리사선님 거의 20년 외길 아니신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또 정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 이 체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일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지역에서는 주로 농촌 문제를 예. 좀 많이 관여를 했었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왔고. 그렇습니다. 네. 또 저 정치 하시려면은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표는 홍문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러시는 건 아니지.
역시 국회 방송이 전국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람되지만 성함 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이렇게 구사하는 경우들이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그 홍문표 의원님을 뵌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원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네. 국제 외식 식자재 박람회 때 네. 매번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농어민들과 관련된 행사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매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1회 때부터 10회 때까지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기억이 남습니다. 기억이 대단하십니다. 저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는데 네. 제가 딱 눈에 띄니까 네네네. 아, 오늘 여기 또 중요한 또 사회를 보시는구나.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기억 못 하셨는데 하시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의원님이 네. 70대 중반이시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너무 호감형이세요. 70대도 서우는데 초반이라고 그래야지. 중반, 어머, 죄송합니다. 중반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슬쩍 보니까 예.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 팔뚝이. 아. 예,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헬스장 관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검도를 제가 좀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체형의 변화가 거의 없으세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 변호사가 또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제가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특별한 사진을 달라고 좀 부탁을 사진을 드렸는데 가져오셨거든요. 네, 이런 사진을 주셨어요. 귀농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선진국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농민단체 아니면 농민신문사 사무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모든 그 홍보 예, 또 국정 지표가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네네네. 농어촌 농민이 잘 살아야 예,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저희 네. 정치적 목표고 예, 예. 주관적인 정책입니다. 네네네. 지금 저것도 우리 사무실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큰 글씨로 저렇게 써주셔서 예.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예. 농어촌 농어민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 아마 보좌진이 준 모양인데 그걸 그러니까 또 이게 오늘 지금 홍 의원님 사무실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면은 이게 농민단체 사무실인가? 그러니까요. 예. 오해할 만하겠어요. 그래서 예. 잘못 온 건가? 저한테 그런 농담도 하는데 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OECD에 가입된 나라 36개 나라 보면은 농어촌 농민이 잘 못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농어촌 농민은 5,200만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어촌 농민이 지금 나이 드셨죠? 예. 빚져 있죠? 예. 병들어 있죠? 예, 예. 그 이유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네, 네.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도 농어촌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자 해서 법과 제도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 홍 의원님 하면 따라붙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농민의 아들. 농민의 아들. 예. 그 농어민의 좀 대변인 격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약간 농민의 아들 느낌은 아니세요. 물론 이제 농민이라는 느낌이 네. 물론 뭐 얼굴이 그을리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약간 잔이 쇼의 잔이윤 씨입니다. 예, 좀 느낌이 닮으셔가지고 예. 자 그럼 만드신 법안들도 대부분 이제 농어민들을 위한 법률안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팀장님.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그 면세유 연장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농기계 임대법 이런 농어민에 대한 애정이 좀 굉장히 확실히 넘치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조금 통과가 됐더라고요. 농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품목이 한 40배가 됩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파, 콩 뭐 이런 등등 해서 그런데 그 세제가 야중에는 1년이 나와요. 세금이. 네. 이거를 우리가 감면 조치를 해줘야지 코로나로다가 1년 동안 사실 대한민국 전 세계 어려웠는데 여기다가 세금 과제 또 정상적으로 내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개 품목에 우리가 1조 한 500억 정도 되는 세금을 절감을 시켜주는 법안을 내서 네네. 통과를 시켰죠. 이것이 이제 저로서는 이번 코로나 전국의 농민들에게 조그만 네. 해야 할 도리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가뭄에는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법안으로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실지 자 전민기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의 소상공인, 농어민 기살리는 법.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상인들께 넉넉한 임대료 넣어드려요. 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입니다. 네. 뭐 코로나로 어렵지 않은 우리 국민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우리가 시중이나 가까운 곳에서 보면은 소위 상가가 문을 닫았다든지 네네. 또 시간제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지나면서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 혜택을 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한 것이 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까지 들어가는 건데 예. 이분들에게 세금 내는 세제를 좀 덜어주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국가가 제한 집합 금지. 네. 그럼 뭐 우리가 요즘에 뭐 3단계를 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 명령이 국가가 지시할 때는 한 70% 정도 집세를 좀 감면해주고 또 제한 9시까지 지금 영업하는 게 네.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50% 정도 집세를 좀 감면해주는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지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한적인 상업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거죠. 개인이 해줘서는 안 되고 국가가 지시해서 네네네.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법안을 지금 내놓고 예. 그러니까 강제 조치의 주체가 국가고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차등해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지원해 줘라. 그렇습니다. 이런 법안이네요. 예. 그런데 예. 임대법을 건물 주인이 얼마를 깎아줘라. 네. 그건 개인 사유권 침해가 돼서 그러네요. 헌법상의 문제가 있고 네네네네. 국가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제한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국가가 보존을 해줘라.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달라지죠. 건데요. 네. 손님은 하나도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냈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네네. 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 물었더니 1위가 역시 68.8% 임대료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인건비, 각종 세금 뭐 이런 것들인데 진짜 임대료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숫자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을 텐데 재원 조달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마련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때 그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이 어떻게 나와서 그거 어떻게 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을 네. 나름대로 이 국회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말은 쉬운데 정책을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문제에 가면은 참 이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 낸 범위 내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미 재난지원금 3차를 지금 쓰고 있고 그 뭐 4차도 있지 않습니까? 4차는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세금 내서 안 되니까 그렇죠. 추경해서 4차.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재난지원금을 또 3차를 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합치면 100조가 넘습니다. 예. 그럼 이 예산이 이런 빚을 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법을 내놓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산은 없고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지금 제가 이 내는 법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들, 또 그 가게를 열어야만이 자식들하고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이걸 네네. 문을 닫았을 때 네. 이게 제일 고통스럽고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법안을 내면서 우선순위에 넣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국회에 지금 이걸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짜 뭐 그렇게만 된다면요 정말 소상공인들 기가 팍팍 살아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착한 임대인 지원법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인이 깎아주면 이제 그 이렇게- 임대인을 지원하자는 아니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되면은 예. 집주인이 볼 때 좀 미안할 거 아닙니까? 아. 장사도 안 되고 문을 닫았는데 집세를 네. 받기가. 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서 착한이라는 걸 붙여서 네. 정부가 점포마다 5%, 3%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면은 네. 점포에 그걸 이제 붙여주는 거죠. 여기는 여긴 착한 임대인. 옛날에 그 착한 가게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처럼. 예. 세제 혜택도 주지 않나요?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네. 가령 5%, 10%를 임대료를 집주인이 깎아줬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순환복지라는 거거든. 예, 예. 이쪽에서 도와주고 나도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면 10%라면은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은 그러니까요. 예. 모든 신뢰가 생기죠. 예,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본인은 네. 뭐 10%가 되든 30%가 되든 네네. 이런 재난, 국가적인 재난에 감수할 수밖에 없죠. 혹시 해외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일본하고 캐나다 지금 한 4개국 나라가 하는데 네. 우리보다 조금 세요. 거기는 60%, 80%. 아, 지원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 법을 한 5개 나라가 하고 우리는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나라도 아마 이 법이 이제 국제화되면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도 이 모법을 따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나 일본이라고 하면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소상공인들이나 농어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변? 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되었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집합 제한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두 다 작년 11월 30일 이전에 그렇죠. 개업한 소상공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뭐 전문 직종 이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지원금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금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손해 본 게 1년에 뭐 몇 천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뭐 턱도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예.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돈도 몇 개의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은 불만이 줄어들고 네네. 또 다음에 이것을 넣겠다면 기다려주는데 예. 저는 이게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가 위중하고 돈은 정해져 있다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가 여기 개입이 돼야 돼요. 좋은 그 정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모여서 요번에 예산은 얼마인데 줄 수 있는 한계를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 주는 방식 재난 4차나 추징금 같은 거는 거의 정부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밀고 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18개 정도의 품목이 빠져버렸어요. 비슷한 종목인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불만을 갖는 그렇죠. 거죠. 약간 불평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4차 한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까지 할 거냐. 네. 이걸 합리적으로 작은 돈도 서로 협의하면서 네네. 상의를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불만도 적어진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협의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의원님은 그러면은 임대료를 뭐 몇 달 어느 정도까지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아니죠. 예.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네. 1.5단계, 네. 2단계, 3단계 거기 기준을 맞추면 원칙을 되는 거죠. 정하라. 원칙. 그러면요. 그래서 내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자, 홍문표 의원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소상공인, 농어민 기 살리는 법 두 번째 네. 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소상공인이었죠. 네. 이제는 소상공인의 아들로 또 불리실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이 좀 가장 중점 두는 거 있잖아요. 농어민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농민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안 나오면 서운하죠. 맞아요, 맞아요. 예. 똑똑하시네요. 자, 두 번째. 상식이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농어민께 따뜻한 보험료 넣어드려요. 농업 재보험법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농업재해보험료는 한마디로 재난을 대비해서 네네. 이 보험을 드는 건데 대부분의 농촌 농민들이 어려운 데다가 야 보험 안 들어도 내가 이 재보험 난 피해갈 수 있고 나한테 오겠냐? 설마. 설마. 예. 이래서 이제 갑자기 재해가 오면은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 정부에겐 또 불만이 전가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보험료가 50대, 30대, 20입니다. 532. 국가가 50, 50. 지방자치가 30, 본인이 20.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들지를 안 해요. 많이 들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10%, 네. 지방자치가 30%, 그리고 60%를 국가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주면은 네네네. 보험료를 본인들이 10%인데 그거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와 국가는 좀 전략해서 농어촌의 농어민이 재해로
네. 피해를 보는 데는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와 같은 선례가 조금 또 좀 세요. 뭐 80%까지 국가가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재정상 어렵다면은 이 차순대로 조금씩 올리면서 국가도 그리고 농민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으로서 이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럼 이거 지금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조금씩 다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많이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세제 쪽에서 볼 때는 36%, 또 보험 쪽에서는 한 40%, 뭐 이런 정도 오고 가는데 아마 40% 내외가 될 겁니다. 좀 저조하네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저조한 거를 많이 끌어올리려면은 개인의 보험료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작년에도 사실은 이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엄청 커서 농어민들 시름이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의원님 그 홍성 예산이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농어촌이 한번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굉장히 오래 가죠, 이 피해. 네, 저희 지역의 실례를 들면은 홍성군은 많은 피해에서 좀 비켜갔었어요. 예산군은 아주 집중적인 폭우를 맞이해서 예산의 그 유명한 사과, 예산 사과. 그게 지금 우리 선수촌에서 예산 사과를 먹거든요. 선수들이. 그게 유명합니다.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영화배우 정준호 씨는 예산 출신인데 저한테 한 번도 사과를 안 줬죠? 그건 생각이 조금 짧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과 농가가 한 30% 아주 피해를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골목과 그 면과 면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끊어지니까 다 그냥 무너졌군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는 곳을 다니려니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어요. 행안부 장관도 직접 오시고 많은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도 앞으로 한 2년 가야 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아직도 2년. 네네. 자, 야 근데 이런 경우 진짜 홍성과 예산인데 참 이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너무 피해가 크니까. 뭐 자식이 두 분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보듬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아픔은 참 크죠. 저는 의원님 진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번 뉴스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무슨 강풍이건 뭐하건 피해를 입지 않는 뭐 튼튼한 돔구장처럼 차라리 그렇게 지어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참 허무맹랑하지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제 온실농사, 비닐하우스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확대해서 계획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안 됩니까? 아니 될 수는 있겠는데 대량 생산이 어렵고 두 번째는 그 비닐하우스나 온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문제가 또 정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죠? 이제 일본을 우리가 자주 갈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저런 그 덴마크나 스위스 이런 나라는 이 과수원 하면은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방풍막을 그 주변에 칩니다. 한 10m, 5m. 그럼 바람이 직접 닿지를 않고 간접으로 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보험료 내는 것보다 그게 낫다 해서 정부가 그걸 권장을 하죠.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네요. 네, 있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뵀을 때는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셔서 농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세를 알고 나서는 농민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농민의 아들로 사랑받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농어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농어민의 손자로 더 굉장히 버튼입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한 걸 다 수용을 하고 제가 원래 생각하는 건 농민의 일꾼. 그게 저는 좀 편하고. 또 시골 가면 아는 분들은 저 상무서 맞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농민의 일꾼으로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촌 농민이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진 만큼 소득을 보장하는 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만큼 대가를 주고 또 농촌 농민은 그 나라의 국민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농촌 농민이 병들고 배고프고 빚져 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희망이 없죠.
이렇게 소중한데 서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허다허다 사업이 안 되면 농촌에 가서 농사짓지. 아유, 그것도 농사나 짓지라고 하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울분이 나와서 네. 진짜 농촌은 농민은 소중합니다. 네. 우리 먹을거리를 그분들이 생산하는데 그래서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유명한 이 방송에서 농어촌 농어민 열심히 노력하면은 소득이 들어가고 권익이 보장되는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농어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겨울은 날씨도 날씨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네. 방역 체계를 스스로 갖추고 또 이웃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려운 국가의 재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네. 이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 방역 체계를 좀 잘 지키고 그리고 국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진단은 잘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처방, 주사와 약을 갖고 고쳐야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미숙하다. 외국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국민이 좀 참아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 백신 없는 대한민국을 백신이 있는 것 이상으로 좀 방역 체계를 빨리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법 그 두 번째 이야기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법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도 아주 귀엽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법태랑의 변호사들이 열광하고 과하게 연기 욕심을 내는 바로 그 코너! 본인이 연기를 지금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연기를 하면은 연기는 네. 왠지 빠져들고 재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 변호사님이 네. 일을 따내야 되는데 네. 몰래 지금 연기 학원을 다닌다는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변호사 사무실로 부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제 네.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네. 이제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니까 뭐가 부족하세요? 호흡이 부족하세요? 아니면 뭐가 부족하세요? 너무 발연기더라고요. 네. 그 로봇가 연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그냥 대놓고 발을 드러내놓고 하세요. 근데 뭐 여기 어차피 연기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뭐 탤런트가 누가 있어요? 다 못하는데 뭐. 누가 보면은 전 팀장하고 저는 뭐 탤런트인 줄 알겠어. 예. 자, 오늘의 궁금할 법 하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볼 수도 있을 생활 밀착형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 이 번쩍번쩍거리는 것 좀 봐. 때깔이 너무너무 고운 게 고급지다, 고급져. 이래서 명품 하는가 보다. 그치, 아들? 어머님, 자꾸 두리번만 거리지 마옵고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보시죠. 첫 월급은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위해 소자가 쏘겠사옵니다. 애가만이나 효자네요. 어머니께 생신 선물 하실라고요. 내 삼아 이거 추천합니다. 이 구두가 이번 시즌 최신상인데 30대부터 50대 어머니들 사이에 난리다 아닙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와, 판타스틱하네요. 그럼 가격을 좀 볼까요? 에? 72만 원? 정봉아, 됐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국밥이 몇 그릇이니? 그만 가자. 어머님, 그냥 이 구두로 하시죠. 여기요, 235 사이즈로 주시지요. 아이고야, 이래 착한 아들이 대관절 어디서 나왔는겨. 어머니는 진짜 좋으시겠다. 잠시만 기다리시소. 네, 금방 꺼내올게. 예. 어머. 아들, 전정봉, 사랑해. 어머님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자의 구두 선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옵니다. 어머니, 식사는 어쩌시겠는지요? 저는 소고기가 땡깁니다만. 아들이 명품 구두 사줬으니까 소고기는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자. 네 아빠가 왔을 텐데. 여보, 여기야, 여기. 왜 안 들어가고 서 있노?
아니, 자기야, 이 신발이 우리 아들이 사준 명품이잖아. 벗고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 어머님, 이곳은 말이죠. 신발을 벗어야만 식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냉큼 어여 벗어 던지시지요. 아니, 너무 비싼 거라.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해서 그러지. 쓸데기 없는 걱정을 다 한다. 퍼뜩 안 들어오나? 빨리 들어가자. 괜찮겠지, 아들? 명품 구두를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고 거한 한우 생일상에 넋을 놓았던 정봉 어머니. 혹시나 했던 걱정이 역시나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다. 아들! 엄마 신발, 내 신발 어디 갔어? 어떡해, 잃어버렸나 봐. 어떡해. 어머니, 노여움을 거두시지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여기다 넣어두신 게 맞는지요? 잘 찾아봐라. 여기가 맞나? 또 착각한 거 아니가?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뒀단 말이야. 미치겠네, 이거. 식당 주인 어딨어? 여기 주인 어딨어요? 내 명품 구두가 사라졌어요. 어쩔 거예요? 손님, 여기 붙은 경고문 이거 보이시죠? 저희는요, 손님이 신발 분실했을 때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님께서 잘 보관하셨어야죠. 아니, 밥 먹으러 와서 신발을 껴안고 먹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식당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아니, 무슨 식당에 CCTV도 없어요? CCTV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신발 분실에 대한 경고문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알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돈 받기 전에는 집에 절대로 못 가. 어머님, 침착하세요.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아들? 나 아들 믿어도 돼? 그럼요. 부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일단 슬리퍼라도. 네, 연기가 늦었어요. 연습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연습하셨네. 저 남편 앉혀놓고 진짜? 조금 했습니다. 남편이 착하시네요. 네. 자, 우리 전 팀장은 네. 참 이런 역할을 잘 어울리네요. 침착하게 매기는 역할. 그런가요? 네, 침착한 목소리 네. 매기는 역할 잘 어울리네요. 그 뭐 저랑 네. 딱인 것 같아요, 제 캐릭터는. 근데 김현웅 아나운서는 늘 네. 보면 그 네. 사투리를 네. 참 맛깔스럽게 하시는데 서울 분 아니세요? 제가요, 네.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경상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네. 충청도, 강원도 다 합니다. 다 돼요? 네. 그래서 뭐 사투리 오면 제 역할입니다. 제 전문이에요. 강원도 제가 제일 사투리요? 못하는 사투리가 서울 말입니다. 아나운서인데 서울말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예, 그래서 서울말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나운서니까. 예. 자, 아무튼 자, 오늘은요. 식당 내에 신발 분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쩌다 살면서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특히 이제 술 먹다 보면 술 취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신발 신고 가는 경우 있어요. 예, 이런 경우 저도 봤고. 예. 근데 이제 명품 구두를 산 그날에 잃어버렸다. 이거는 진짜 솔직히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저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정말요? 저도. 네. 실제로 신발 말고 제일 많이 분실한 게 뭔지 아세요? 우산. 우산입니다. 우산. 우산은 진짜 저는 수없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우산은 네. 비슷하게 생긴 건 또 있지만 네. 본인이 안 가져왔는데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가져왔다가? 네, 안 가져온 분이 들고 나가는. 갈 때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가요. 저희 네. 남편 매장에도 네. 우산이 항상 많이 쌓여 있는데 네. 비가 오는 날 되면 많이 없어져요, 또 그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당 주인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럴 때마다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물어줄 수 없죠.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왜냐하면 저도 식당을 해봤거든요. 네. 억울하죠. 그리고 아니, 그게 만약에 이제 네. 그거를 보상해주면 네. 짜고서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네. 그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사연의 경우 식당 주인이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탕 가도 이런 거 붙여놓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안 됩니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현행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공중접객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이나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객이 맡긴 물건을 보관하는데 게을리한 점이 없다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보다 고객을 훨씬 더 보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중접객업자라는 게 대체 뭐예요? 여기서 공중접객업자란 그 여관이나 뭐 극장 또 네네. 음식점처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다중이용, 네, 그죠? 다중이용업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물건을 맡겼을 때뿐만 아니라 맡기지 않았을 때도 본인이나 또 사용인들의 과실로 이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특히 상법 제152조 3항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처럼 음식점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도 음식점 주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요. 예. 네. 어디 가면 업주들은 다 이거 써놓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다 일일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좀 챙기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써붙여 놓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해야 합니까? 뭐 끝까지 음식점주가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으로 종결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고객이 음식점에 벗어둔 88,000원짜리 신발이 분실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음식점주가 44,000원을 배상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배상 비율 등은 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분쟁 조정이라는 게 있고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한 반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정봉이 어머니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샀는데. 산 그날. 예. 근데 이제 이 사례대로 적용하면 72만 원이니까 예. 36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받으면 다행인데 네.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날 산 거를 다 날리니까. 자, 이럴 때 방법은 진짜 비싼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잘 본인이 간수하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끔 보면요. 잠금 장치가 있는 식당이 있어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신발을 보관하고 자기가 열쇠로 잠궈가지고 열쇠를 자기가 들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이건 주인이 배상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CCTV 등으로 네. 식당 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인정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 말고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서 이제 현찰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물건 잃어버리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목욕탕에는 진짜 써 있어요. 네. 고가이면 맞아요. 예, 그 보관함에다 넣지 말고 맡기라고. 앞에다 맡기시라고. 고가의 물건을 따로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면 이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따로 맡기셔야 배상 책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법 제153조에 따르면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가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을 소지하고 그런 곳을 가실 때에는 반드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셔야지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당 갈 때는 허름하게 갑시다. 그러네요. 어차피 고기 냄새 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에서 신발 분실 책임 경고문은 의미가 없는데 예. 지금 들어보니까 예. 사우나, 뭐 워터파크 이런 곳에서의 고가 예. 물건은 예. 좀 반드시 카운터에 보관하라고 써놓은 예. 그 문구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거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궁금할 법 하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경고문의 효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실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법률 상식과 코로나와 맞서 이기기 위한 법안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코로나와 언제쯤
이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네. 벌써 1년 됐어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더하다가는 네. 전 지금 집에서도 아내랑 2m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바람직한데요? 가족관계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기뻐하시네요. 예. 아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네. 이혼이 급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뭐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좀 좋아할 뻔했네요. 지금. 아니, 왜냐면 그쪽 전문이시라고. 맞아요. 상담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예. 좀 아이러니한 게 예. 만나서 상담하기를 조금 꺼려 하셔가지고 아. 전화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난감하네요. 예. 아무튼 부부가 너무 오래 함께 있으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예, 여기서. 위험한 말을 같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 4년밖에 아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요즘 우울증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조사를 보니까 10명 중 4명이 이런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그 조사가 있던데 네. 좀 춥긴 하지만 환기도 좀 자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적당히 산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감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감기 걸리면은 대놓고 기침도 못 합니다. 오해를 받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시고요. 자, 마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만일까요? 네. 자, 아무튼 또 관전 포인트네요. 안 돼요. 말이 또 씨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흔히 하는 말이죠. 하지만 법태랑을 보면 세상이 더 넓게 보인다는 것. 다음 주도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법을 한아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